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조선의 옷이 명나라의 부유층 패션을 휩쓸었다. 최근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중국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한복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흔적 역사, 오늘은 K-패션의 원조 한복의 역사와 중국의 억지 주장을 파헤쳐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규환 히스토리탈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전통의상, 우리 전통의상인 한복이 한복과 갓이 중국에서 기원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원이 열렸는데 이거 보니까 중국 온라인상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걸 가리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뭐 어느 한쪽의 일방통행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역 특유의 정체성을 가진 어떤 새로운 버전으로 창조되는 거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와서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 그러면 굳이 소모적인 논증을 벌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고, 뭐 그래서 이 자리에는 그 발표문 중에서 보면은 네. 원나라 간석기에 그 고려와 몽골에서 유행한 몽골풍, 고려풍 이런 패션을 알아보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나라 궁중에서 대유행한 조선의 속치마 패션이라고 있습니다. 네. 마미군 그리고 구한말 서양인들이 감탄한 조선의 노출 패션이 있는데요. 그런 발표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온라인상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근거를 쭉 이제 앞으로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고려 말에 고려와 몽골이 서로 문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이건 많이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극적인 예가 이제 고려사를 보면 나오는데요. 1330년 고려 충수광이 왕위를 내놓고 원나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황주에 이제 황해도 닿았는데 그때 당시에 원나라에 있다가 왕위를 이어받고 고려로 귀국하던 아들인 충혜왕을 만나요. 근데 이 충혜왕이 화려한 원나라식 복장을 하고 원나라식 예법으로, 그러니까 몽골식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원나라 예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왼쪽 무릎을 세워 앉는 그런 인사인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노발대발을 하는데요. 너는 부모가 모두 고려인인데 어찌 나를 오랑캐법으로 맞이하느냐. 그리고 의관이 그 꼴이 그게 뭐냐. 너무 사치스럽다. 어찌 이런 꼴을 딴 사람에게 보이겠느냐. 빨리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이제 역정을 내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 충수광의 경우는 친어머니가 몽골인이었어요. 뭐 야석진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아들인 충혜왕은 달랐는데 그 아버지는 충수광이고 어머니가 명덕태후 홍씨였기 때문에 모두 이제 고려인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왕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어머니가 사실은 몽골인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익숙한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화를 낸 너무 꼴사납게 이제 너무 그렇게 과했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평가를 하던데 그 충혜왕이 그 아들이 몽골식의 변발까지 하고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몽골에, 그러니까 원나라에 갔다 오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을 수 있는데 거기 그거야 그때 당시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너무 그냥 꼴사납게 너무 해가지고 너무 그런 쪽 문화만 하니까. 갖고 들어오니까 불편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그 원나라 간석기라고 하면 원의 문화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몽골 패션도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쿠빌라이, 원세조 쿠빌라이 같은 경우는 고려는 고려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쿠빌라이 세조인데 그 사위가 되는 충렬왕이 왕에 오르니까 막내딸하고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백성 관리들에게 변발과 호복으로 바꿀 것, 원나라식 그런 관복으로 바꿀 것, 그다음에 옷으로 바꿀 것을 공식 지시하는 게 1278년입니다. 1278년. 그 이후부터 한동안은 그러면은 몽골풍 패션이라고 하긴 좀 그럴 것 같은데 변발과 변발과 호복 그냥 뭐 이런 거 하죠. 그냥 따라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몽골 패션, 그러니까 당대 초상화 고고 자료를 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무렵에 여러 차례 원나라를 방문했던 이준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이화에 얼백하고 뭐 은한이 상경인제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느라 이런 그 되게 유명한 그런 시조를 읊었잖아요. 그분 경우 초상화를 보면은 좁은 층이 달리고 둘레가 둥근 모자를 비롯해서 옷과 장화 이런 식으로 보면
몽골풍이 역력하고요. 초상화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1997년 해인사에서 목조 비로잔압을 해서 발견된 복장 유물을 보면 몽골의 전통 의상인 텔릭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인다라는 거고 이 경남 밀양의 벽화머가 있는데 이분은 박익이라는 분인데 여말 선추의 사람이에요. 이분의 이 벽화머에 등장하는 하인과 마부들 보면 역시 몽골식의 모자를 뭐 변발 곧 하고 있더라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몽골 패션이 고려 하층민들한테까지 다 퍼졌다.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러나 이 몽골을 어떻게 보면 내심으로는 오랑캐로 여기는 그런 그 몽골풍의 확산은 사실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에 지나친 몽골 패션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핀잔을 들었던 충양의 경우가 이제 단적인 예가 되고 예. 나중에 왕위에 오른 공민왕의 경우도 예. 이 왕이 오를 때부터 변발과 호복을 했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이 상소가 올라옵니다. 그것은 정말 고려의 풍습이 아닌데 절대 임금이 꼴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상소문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변발을 풀었다라는 고려사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럼 아까 문화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몽골에서도 고려 패션이 혹시 유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몽골 원나라에서 유행한 고려풍을 고려양이라 그래서 고려양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대 원나라의 한림학사였던 장욱이라는 사람이 원나라 궁중의 일을 기록한 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궁중에서 가장 유행하는 옷은 고려양식이었네. 고려양이었네. 방령의 허리까지 내려오는 반비였네. 그러면서 밤마다 궁중에서 앞다퉈 구경하니 일찍이 고려 여인들이 황제 앞에서 입는 옷이라네 라고 이제 썼습니다. 근데 좀 표현이 어려운데요. 네. 방령의 허리까지 내려오는 반비. 이게 어떤 복장입니까? 깃 있잖아요. 옷에 보면은. 예. 깃이 이렇게 마주보는 깃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깃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허리까지 오는 짧은 소매의 덧옷 그걸 반비라고 합니다. 그 방령의 반비라는 게 이렇게 마주보는 깃이 달려 있고 길게 그다음에 허리까지 오는 짧은 소매 덧옷 반비를 가리킨다라는 건데요. 이런 의상은 15세기 초 조선 초의 관리의 묘에서도 출토된 그런 옷에서도 확인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려 말에 원나라 궁중에서 유행하던 그런 고려 패션이 조선 초까지 조선에서도 좀 유행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고려 여인들이 황제 앞에서 입은 옷이라고 하면 몽골 황제 앞에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욱의 글 앞에 언급된 그런 글을 보면은 황제 앞에서 고려 옷을 입은 여인 하면 누가 연상이 되냐면 기왕후라는 분이 연상이 되는데 이 기왕후는 1333년에 10대 어린 나이에 원나라로 끌려간 공녀 출신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원 황제인 순제의 차와 음료를 담당했었는데 단번에 황제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러면서 기왕후를 표현한 당대 글을 보면 뭐라고 썼냐면 기왕후는 은행나무빛 얼굴에 복숭아 같은 두 볼 그리고 버들가지처럼 한들한들한 허리로 궁중을 하늘하늘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나라 역사인 원사의 후비열전을 보면 영민하고 총명했던 기씨는 마침내 황후의 자리에 오르고 그 기왕후의 아들도 황태자의 책봉이 된다. 뭐 그런 글이 나와 있어요. 그 원래 위세가 대단했다고. 그렇죠.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그럼 기왕후가 어떤 고려풍 패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래서 이 기왕후 덕분에 그 당시에도 원나라에 어떻게 보면 고려 열풍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태풍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명나라 초에 원나라 시절에 궁중사 야사를 모은 권영이라는 사람의 경신외사라는 책을 보면 궁중 여인 중에 태반이 고려 여인이었다. 그리고 의복과 신발, 모자, 물건 등이 모두 고려 양식을 따랐다라고 썼는데요. 비단 궁중뿐만이 아니고 이 원말 명취학자인 도종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날 초청을 받고 찾아간 집에 모인 유학자들을 보니까 신발을 보니까 모두 술을 놓은 화려한 고려 신발이었더라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패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패션뿐만 아니라 고려 노래까지도 대유행을 했는데 그 몽골에서 퍼진 고려 노래가 이런 거예요. 보조 서는 병사들은 고려 언어를 배우네. 어깨동무하면서 낮게 노래를 부르니 온물가에 배가 익어가네라는 노래까지 몽골 병사들이 전선에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지금의 K-팝, K-컬처의 원조격인데요. 그렇습니다. 의상에 신발에 노래까지 유행을 했다라는 거니까는요. 그리고 이러한 고려양 또는 바통을 이은 패션이
조선 초에도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마미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마미군은 조선의 패티코트라고 하는데 그걸 속치마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걸 마미군이라고 하는데 이 마미군은 뭐냐면 말꼬리, 말총으로 만든 속치마를 가리키는데요. 이 15세기 명나라 관료인 유경의 수건잡기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미군은 조선에서 시작돼서 그 명나라 초기 도읍인 남경으로 유입이 됐고 처음에는 부유한 상인과 귀공자, 기생들만 입었었는데 네. 이후에 조정 관료는 물론이거니와 무신들까지 대유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말총으로 간 만든다는 얘기 들어봤을 때 속치마 만든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예. 어느 정도 유행했길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유경이라는 사람은 명나라 서울을 강타한 마미군의 유행이 되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랫도리에 허황되고 사치스럽게 옷을 입는 자는 예쁘게 보이고자 할 뿐이다라고 꼬집었는데 심지어는 마미군을 입은 꼴불견 대신들의 실명을 거론하는데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상 만안이라는 사람은 마미군을 사철 내내 벗지 않았고 예부상서 주옥모는 허리에 두 겹으로 겹쳐 입었다. 그리고 나이 어린 후작과 백작, 부마 중에서는 활쉬로 옷자락을 꿰어입는 마미군 형태로 꿰어입는 자들도 있었다 하면서 마미군이야말로 요사스러운 옷이다. 포교라고 하는데요. 하면서 비판하면서 결국 그것이 15세기 초에 그렇게 금지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원래 속치마라 그러니까 여성들만 입는 옷인 줄 알았더니 남성들도 입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궁정에서 굉장히 유행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마미군 패션이 금지됐다라고 지금 했는데 네. 그 17세기 인물인데 그 사람이 풍목령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마미군이 왜 금지됐나라고 해서 이유를 설명했는데 도성내 사대부가 마미군을 좋아해 갖고 관청의 말에서 말청 그러니까 말 갈기와 꼬리털을 뽑아가는 바람에 네. 군말을 키우는데도 차질을 빚었다라는 거예요. 꼬리털 몇 개 안 나고 막 다 갈기 다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털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마미군 열풍 때문에 군수용 군마까지 부족해지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총으로 어떻게 천을 짰을까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천을 짜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게 이제 그 15세기 문인이 설명을 하는데 예. 말총으로 만드는데 속옷 안에 이렇게 묶어서 뚱뚱한 사람은 치마 하나를 덧입고 마른 사람은 뭐 2개, 3개의 치마를 겉치마를 입어가지고 네. 마치 겉옷이 펼쳐지는 게 우산처럼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속치마가 이제 넓으니까 말총이 좀 뻣뻣하죠. 속치마 하나 있거나 한 2개 정도만 입어도 이렇게 몸 허리 라인 밑쪽이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마른 사람은 하나 더 뭐 끼어있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건데요. 이 겉치마가 우산처럼 펴진다라는 거여서 각자의 체형과 취향에 따라서 마미군을 하나 또는 뭐 2-3겹씩 받쳐 입었다라는 건데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치마를 볼륨감 있게 펴주는 패티코트 뭐 이런 그 속치마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프랑스 그 귀족 부인들이 이렇게 치마 불룩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19세기에 그거는 약간 연상이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인 것 같기도 그래서 하는데요. 이 15세기 명나라 궁중화인 명헌종 원소 행락도라고 해서 명헌종이 정월 대보름에 놀이를 한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를 보면 우산 모양으로 펼쳐진 마미군을 입고 있는 그 궁인들, 궁정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너도 나도 막 그렇게 펼쳐지는 옷을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미군이 유행했다는 명나라 수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북경이 아니라 남경, 난징을 가리키는데 명나라 초기의 도읍지거든요. 네. 이게 중국의 양자강 이남, 강남 사람들은 이게 원래 그 천도를 북경으로 한 게 1421년이거든요. 그때 천도를 한 이후에도 강남 사람들은 여전히 남경을 수도, 경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의 마미군은 남경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강남 패션이다. 그 당시에 15세기에 네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에도 말총으로 만든 속치마가 유행했다.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성종실록을 보니까 의미심장한 기사가 보인다고 합니다. 1490년인데 여기에 뭐라고 상소문이 올라오냐면 제주도 수령들이 불법으로 말총 옷을 만드느라고 말꼬리와 갈기를 잘라서 거의 다 없어졌다. 라는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그러면서 성종실록을 보면 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중국 땅에 표류한 제주도인들이 마미군을 중국인들한테 팔았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불가피하게 중국에 표류한 경우도 있겠지만
표류를 가장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제주산 마미군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건너가서 불법으로 판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예 중국으로 이주해서 마미군을 제작한 어떤 제주도 패션 디자이너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도 나왔겠죠. 그럼 제주도 디자이너가 예. 마미군 패션을 가지고 가가지고 중국 강남에서 유행을 시켰다 이런 뭐 얘기가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마미군뿐만이 아니라 조선 정기의 치마는 보면 마미군처럼 위폼이 좀 크고 폭이 넓고 볼륨감이 있는 게 특징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 정기 여인들의 초상화를 봐도 알 수가 있고 인천이나 양주에서 출토된 15세기 치마를 보면 그 폭이 한 5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폭이면 어느 정도냐? 이 아파트 2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품이 넓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품이 넓은 치마를 입으면 치렁치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속에 속치마가 좀 이렇게 빳빳한 걸 입어야 뭔가 이렇게 품이 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유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조선 정기 여인들은 폭넓은 치마를 이렇게 풍성한 치마를 선호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폭넓은 치마를 드레시하게 입는 것을 미적 가치로 두었다면 속옷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겹 입어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래야 맵시가 사니까. 근데 옷감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뻣뻣한 말총으로 만든 것이 경제적이고 패티코트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것만 하나 입으면 뭔가 펴주니까. 하긴 그거 잘 닳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튼튼했을 것 같은데 네. 제주도에서 말총으로 마미군 만들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컨대 조선 여인의 드레시한 치마 스타일이 제주 말총과 결합해서 마미군이라는 패티코트로 재탄생했고 이것이 해상 교류를 통해서 중국의 강남 지역으로 건너가서 마미군 열풍을 일으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서 중국 강남 패션에 뭐 어떻게 보면 연결을 지어준 그런 마미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도 이 마미군 패션을 극찬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는 중국에서 한 거고 외국인들 한 얘기는 나중에 그 조선 후기에 이제 패션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이 조선 후기예요. 그 말기인데 네. 그 모나리자보다 아름답다라고 이제 극찬을 받은 비너스보다 아름답다는 거죠. 그 극찬을 받은 패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 연구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우 상박의 치마 저고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마는 풍성하게 하되 네. 저고리는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급속도로 짧아지고 품도 작아져서 가슴을 가리지도 못하는 패션이 조선 후기에 대유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요즘에 뭐 배꼽티가 유행한다고 다시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배꼽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옷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앞이 채 여미지도 않을 정도가 됐고 겨우 가렸는데 길이가 너무 짧아져 갖고 가슴이 그대로 드러난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짧아진 저고리를 커버하는 것이 치마인데 이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허리에 입던 치마 위치가 가슴 위로 막 올라가는데 그것도 역부족이더라. 조금만 움직여도 치마가 흘러내리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갖고 치마를 고정시켰는데 완전히 고정시키기가 어렵고 팔이라도 좀 올리면은 바로 이제 가슴이 노출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그 한복 있잖아요. 네. 한복도 원래 하의가 조금 높잖아요. 네. 높고 상의는 좀 작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조금 더 풍성해진 것 같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짧았던 것 같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짧았다는 너무 짧아져 갖고 당시에 실학자 이덕무는 요즘 부녀자들의 저고리는 너무 짧고 좁고 치마는 너무 길고 넓으니까 의복이 요사스럽다라고 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복장은 창기들의 아양 떠는 자태에서 생긴 건데 그런데 세속 남자들은 그 자태에 매혹되어서 도리어 자기의 첩한테 그걸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따르게 하는데 규중 부인이 기생의 복장이라니 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개탄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결국 남성의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인지 몰라도 당대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도 조선 여성들의 이런 상의 노출 패션을 보고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열광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쓴 영국의 탐험가인 세비지 랜도 뭐라고 썼냐면 비너스의 곡선미도 한국 여성의 의상이 뿜어내는 아름다움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화는 이렇게 서로 막 뒤섞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고려풍이 뭐 먼 나라에서도 그렇게 뭐 왕실에서까지도 그렇게 유행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렇습니다. 거다. 이런 예를 들자면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드레시한 치마를 선호한 나라는 조선뿐이었는데요. 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미군과 비슷한 패션이 19세기 서구 유럽에서도 그 입었던 그런
크리놀린이라는 그런 그 패션이 있는데 네. 말총 패티코트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한복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강변하는 논리가 통한다면 19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크리놀린 원조가 조선의 마미군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은 억지 춘향격이다. 왜냐하면 패션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당대를 풍미한 패션을 살펴보면 그 원조 문제를 논하기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추구했던 삶과 멋을 좀 음미하는 것이 흥미롭지 기원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낫다라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복은 중국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더 덥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현재의 역사 지금까지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할 작품은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입니다. 저는 작가에게는 3가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새로운 글을 시작하는 용기. 둘째, 그 글을 끝까지 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3번째 용기는 그 글을 남에게 보여줄 용기이지요. 저도 거절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주로 혼자 낭독을 합니다. 오히려 더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거절당한 바로 그 글을 나 자신에게 조용히 들려줍니다. 스티븐 킹은 출판사가 보내준 거절의 편지들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며 글을 쓰곤 했습니다. 거절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용감하게 직면한 것이지요. 스티븐 킹의 글은 바로 그런 작가의 대담함을 닮아서 그토록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은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나 자신과의 더 투명한 만남을 향해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발표되지 않아도, 많이 팔리지 않아도 그저 내가 조금은 괜찮은 글을 썼다는, 나는 최선을 다해 나 자신을 던졌다는 느낌이 밀려올 때쯤 낭독을 멈추고 개작을 멈춥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때마다 더욱 강해졌습니다. 거절당하는 모든 순간들은 결국 더욱 날카롭게 나를 벼리는 기회가 되어주었습니다. 나는 그 일로부터 거절당하고 관계로부터 거부당했지만 내가 아닌 전혀 다른 나를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나를 급조하여 인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나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절해도 진정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거절할 수 없는 나를 만드는 것보다 거절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켜야만 하는 온전한 나를 발견하는 일이 좋습니다.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거절은 사형선